이 이야기는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극적 재미를 위해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32세 직장인 김민수 씨는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들고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혼부부였던 김민수 씨와 아내는 아이가 생기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월세로는 저축이 어려웠고 전세로 안정적인 생활을 꿈꿨습니다. 집주인 박영호 씨는 50대 중반이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이 빌라 외에도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 동네에서 10년째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전세금? 만기되면 바로 돌려드립니다. 박영호 씨의 말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계약 당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세금 3억 원, 계약기간 2년. 김민수 씨는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2억 5천만 원, 전세금 3억 원에 근저당 2억 5천만 원이면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집값이 5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집 전세 만기되면 또 전세 놓으실 거예요? 김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번에 다른 데 투자하려고요. 2년 후에는 이 집 팔 생각입니다. 박영호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 김민수 씨는 카톡으로 박영호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계약 감사합니다. 혹시 전세 만기 전에 집 매매하실 계획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준비도 해야 해서요. 박영호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집값이 좀 떨어져서 당분간은 안 팔 것 같아요. 2년 후쯤 되면 시세 올라갈 것 같으니 그때 팔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 카톡 메시지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 이사를 완료하고 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임신 7개월이었고 곧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넓은 방에 아기 침대를 놓고 아기 옷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여기서 키우는 거야. 행복하겠다.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 11월 입주한 지 7개월째 되던 날, 김민수 씨 앞으로 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알림이 왔습니다. 누가 우리 집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지? 불안한 마음에 김민수 씨는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근저당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기존 2억 5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집주인 박영호 씨가 추가로 1억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김민수 씨의 전세금은 3억 원, 근저당은 4억 2천만 원, 합치면 7억 2천만 원. 그런데 이 집의 시세는? 부동산 앱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거래가 4억 8천만 원. 집값이 떨어진 것입니다. 김민수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거 깡통 전세 아닌가? 급히 박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근저당이 왜 늘어났어요? 계약할 때는 2억 5천만 원이었잖아요. 박영호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 그거요?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대출 좀 받았어요.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집값이 5억은 되니까. 지금 시세 확인했는데 4억 8천만 원이던데요? 에이, 그건 금매 나온 거고요. 실거래가는 5억 넘어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저당 4억 2천만 원에 전세금 3억이면 총 7억 2천만 원인데 집값이 4억 8천만 원이면 2억 4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4억 2천만 원을 가져가고 남은 돈으로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제 돈 3억은 못 받는단 말인가요? 4억 8천만 원에서 은행이 4억 2천만 원 가져가면 6천만 원만 남습니다.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민수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 중에서 2억 4천만 원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돈 날릴 수도 있대.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주인이 추가로 대출을 받았어. 깡통 전세야. 그럼 우리 3억은 어떻게 돼? 최악의 경우 2억 4천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대.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아기는 어떻게 키워? 김민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1월 김민수 씨는 박영호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영호 씨는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사기라니요? 제가 뭘 속였습니까?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 다 보여줬고 저도 대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계약 후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깡통 전세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집값이 떨어진 건 제 잘못이 아니죠. 시장 상황이 그런 건데 제가 어떻게 해요? 수사관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목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당하라는 겁니까?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로는 김민수 씨는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김민수 씨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카톡. 그때 주고받은 카톡이 있었는데 급히 카톡 대화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계약 당일. 사장님, 오늘 계약 감사합니다. 혹시 전세 만기 전에 집 매매하실 계획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집값이 좀 떨어져서 당분간은 안 팔 것 같아요. 2년 후쯤 되면 시세 올라갈 것 같으니 그때 팔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민수 씨는 이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2년 후쯤 되면 시세 올라갈 것 같으니 그때 팔겠습니다. 그런데 박영호 씨는 계약한 지 7개월 만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깡통 전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김민수 씨는 이 카톡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증거가 될까요? 변호사는 카톡 캡처를 보더니 눈이 반짝이었습니다. 이거 엄청난 증거입니다. 정말요? 여기 보세요. 2년 후쯤 되면 시세 올라갈 것 같으니 그때 팔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런데 7개월 만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는 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진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요즘 집값이 좀 떨어져서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깡통 전세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김민수 씨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카톡 내용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24년 6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영호는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2년 후에 집을 팔겠다고 말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추가 대출을 받아 깡통 전세를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당일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요즘 집값이 좀 떨어져서 당분간은 안 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만에 1억 7천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임차인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단순히 시장 상황을 이야기한 것일 뿐 사기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은 시장 상황 때문이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박영호 씨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계약 당시 카카오톡에서 2년 후쯤 되면 시세 올라갈 것 같으니 그때 팔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7개월 만에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까?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추가 대출을 받으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그건 피고인은 1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카톡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요즘 집값이 좀 떨어져서 당분간은 안 팔 것 같아요. 피고인이 직접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깡통 전세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받은 거 아닙니까?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떨어졌죠? 그리고 피고인은 부동산 전문가로서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가 대출받은 1억 7천만 원은 사업자금이 아니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됐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 겁니다. 변호인이 황급히 반박했습니다. 개인 빚을 갚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업 정리의 일환입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변호인, 그건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2년 후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7개월 만에 추가 대출을 받아 깡통 전세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사가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깡통 전세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약 당일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습니다.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집값이 떨어진 것은 시장 상황 때문이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이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박영호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김민수 씨도 일어나 진술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 3억 원을 전세금으로 맡겼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못 받으면 저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저는 믿고 계약했는데 7개월 만에 추가 대출을 받아서 깡통 전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제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김민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24년 9월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깡통 전세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특히 계약 당일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2년 후쯤 되면 시세 올라갈 것 같으니 그때 팔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불과 7개월 만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 이는 처음부터 임차인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추가 대출받은 돈을 사업 자금이 아닌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기죄가 성립한다. 징역 2년 및 피해액 3억 원 배상을 명한다. 김민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한 줄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만약 그 메시지가 없었다면 사기죄 입증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말 그 메시지를 캡처해둔 게 천만다행이네요. 앞으로는 전세 계약할 때 꼭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카톡, 문자, 녹음 등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김민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이겼어. 3억 원 다 받을 수 있대. 정말? 아내가 와락 안겼습니다. 아기도 까르르 웃었습니다. 카톡 한 줄 때문이야. 그때 무심코 보낸 카톡이 우리를 살렸어. 그럼 우리 이제 안전한 거야? 응. 집주인한테서 3억 원 다 받을 수 있대. 강제 집행 들어간다니까.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세 사기의 위험성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전세 계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계약 이후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계약 당시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카카오톡 한 줄이 사기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 등본에 나타납니다. 변화가 있으면 즉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서에 추가 대출 금지 특약을 넣으세요.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김민수 씨처럼 단 한 줄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3억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세 계약을 할 때 꼭 모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법은 증거가 있어야 도와줍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한 줄, 문자 한 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세 계약할 때는 모든 대화를 캡처하고 녹음하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판결문이 알고 싶다. 오늘은 카카오톡 한 줄로 3억 원을 지킨 전세 사기 역전 판결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